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ARS 투표 마지막 날인데 내일 당대표가 발표되는데 오늘까지 최종 합산된다면 60% 가까운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대 최고 높은 투표율, 내일 과연 당선자가 나올지, 이 말인즉슨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지가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로 실시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당대표는 앞으로 굉장히 리더십의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과연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지 말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참여. 자, 동아일보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반응이 일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기업들도 한국의 징용재단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전언을 동아일보가 일면에 썼습니다. 한일 정부가 일본의 일반 기업 참여를 지금 협의 중이다. 물밑에서 활발하게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밝혔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본 측도 즉각 화답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많은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측면은 4년간 경색돼 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물꼬가 보인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D-1. 내일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일보 육면기사 볼 텐데요. 내일 당대표가 나올 수 있고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결선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오늘 한국일보 보도가 심상치 않은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홍보물 전파 요청한다라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 파일까지, 녹취 음성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 아니냐, 법적 조치 취할 수도 있다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공조. 한겨레 신문이 육면에 쓰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 정의당 쌍특검 공조 시동.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했다라는 건데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장동 50억 특검 추천권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의 단독 발의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만 제한시켜놨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 논란을 의식한 듯 정의당과 협조에 들어간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저축.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그런데 야근 16시간을 모으면 휴가 3일로 바꿀 수 있다. 근로시간 저축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근로시간이죠. 야근이라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한 야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연적인 노동시간도 정부는 밝혔습니다. 주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휴가를 몰아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과연 노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박정아, 내일 임기 하루 앞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입니다.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실명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뚜렷해진 요구, 확 늘어난 그 당원. 어떤 당원이길래 그 당원이라고 제목에 붙었을까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제 따위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안을 제시한 건데 저를 뭐 실적에 뭐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하는 걸 보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당과 자신을 위해서 잠시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비명계의 이재명 사퇴로는 더욱더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종민 의원, 방탄정당, 이 공격을 넘어서는 전략 없으면 물러나라. 개딸 색출 관련해서 십자가 밝기 비슷한 상황, 그 명단 반 이상 틀렸을 거라 본다. 어제 뭐 수박 칠적 이런 것도 논란이었는데 반 이상은 저거 가짜다라는 지적도 비판도 함께했습니다. 방탄정당 공격을 넘어서는 전략 없으면 당대표 물러나가라. 오늘 또 많은 기사에서 이상민,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언급되는 전재수 의원님이 또 스튜디오에 바로 나와 계신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정당 공격을 넘어서는 전략이 있습니까? 민생은 행보. 지금 계속 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장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가격, 그 난방비 급등하고 할 때도 사실은 이제 30조 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사실은 차상위 계층들에게까지 난방비 지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제 국민들께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김종민 의원,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전재수 의원까지 거론이 됐어요. 비명계 사퇴 직접적으로 제기됐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거기서 전재수 의원께서 10년간 민주당 분위기 최악이다. 이 말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지금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자체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당의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싸움이 나게 되면 싸움을 좀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싸움 난 곳에 기름 붓고 또 싸움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 좀 톤 다운을 시키고 상황을 냉정하고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당이 좀 질서를 잡아나갈 것이다.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 박수석. 이제 3월 8일 내일이면 대변인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이 이제 박수석으로서는 마지막 날인데 아니 박수석 이재명 대표에게 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방탄정당이야 라는 공격을 넘어설 김종민 의원이 말한 그 전략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현재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정치가 잘 되려면 보수 진보의 양날개가 잘 날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뭐 객관적으로 나오는 성적표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최근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면 그 속절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속절없이 떨어지는 게 과연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내부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 일부는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현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맞아요. 민생이 중요해요. 지금 서민 경제 굉장히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려운 판을 우리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 민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얘기를 연일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스피커 효과라는 게 있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을 갖고 저런 얘기, 그다음에 진정성을 통해서 해법이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그게 국민들한테 스며들고 소구가 될 텐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방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무언가 벗어나고 방탄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지금은 이쯤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좀 놔줘야 되는 것 아니야. 놔주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본인 스스로 짊어지면서 처리하고 당은 당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놔주는 게 지금 다시 얘기하는 민생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지지도도 회복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하는 그런 길 아닌가라고 상대당이지만 그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도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당원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생각이 다르다고 징계하자, 출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팬덤과의 결별이 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명계들의 압박에 이재명 대표 측은 당대표직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당직은 개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내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인사 변화를 노력하겠다. 글쎄요, 당직을 비명계를 발탁한다고 사퇴 요구 이게 해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직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당원으로 대거 입당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일주 새에 2만 3천여 명 당원 가입이 늘었어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3월 5일까지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하고 있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 드릴 걸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분석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성 지지자들은 지난번 불체포 특권 표결 때 소위 반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색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박을 찾아서 처단하자라는 수박 처단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고 급기야 여기 있는 전재수 의원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절반은 그거 다 틀렸다라는 얘기들도 현역들 하고 있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색출 처단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어제 마침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답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입장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는 걷는 중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걷는 중에도 답변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마지못해 페이스북에는 자제를 요청했지만 본심은 자제 요청이 아닐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침묵할까요? 당연히 진심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긴 했지만 굉장히 시간이 지난 뒤잖아요. 그 표결이 있은 다음에 개딸들이라고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색출 작업에 나서서 온갖 의원들이 전화 받고 문자 받고 폭탄 문자 받고 정말 난리가 났던 그 상황에서는 별말이 없었거든요. 물론 뭐 대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이게 정말 옳지 않은 관행이기 때문에 당장 강력하게 이러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내라라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민주당사 앞에 수박 깨기 운동, 국회 앞인가요? 수박 깨기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러네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개딸들이 이제 새를 규합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훼손하는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민주주의를 아주 흔드는 그러한 관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단호하게 초반부터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뭐 한 일주일 넘어가서 이미 지금 그게 다 퍼져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 뭐 언급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나쁜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인데 한마디 해줬다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을 오해받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당의 현역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게 자제를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혹은 소극적인 것과 관련해서 대표께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뒤에서 사실은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데 지금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 안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대변인이 또 이제 메시지를 낸 적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밝힌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조금 전에 이 화면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이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마 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SNS 올린 지 뭐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 집중적으로 또 질문이 쏟아지니까 또 한 번 더 또 말씀을 하는 게 또 부적절하다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개딸에 대해서 세계사적 정치 형태다, 의미 있는 정치 행태다라고 극찬을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소위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당에 말할 수 있고 흉보고 싶으면 흉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본심이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예전에도 얘기했고 글에도 올렸듯이 개딸들은 자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개딸들이 수박 색출에 대해서 정의롭다, 잘한다,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도 급기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자제령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과 별개로 개딸들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과거에는 개딸이 세계사적 의미 있는 행태라고 하고 개딸로 추정되는 당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마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진심은 뭘까요?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개딸들밖에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비명계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한다고 해서 제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객달들이 나서서 저는 이제 저걸 팬덤을 넘어서 이제 극단적인 팬덤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고 싶은데 이런 극단적인 팬덤들이 활개를 치면 사실 이제 당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SNS에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 중에 또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5명 중에서 1명은 억울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그중에 억울한 생긴 사람이 생기도록 하느냐 그런 또 뉘앙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를 사실은 제지를 하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적어도 최고위원 회의를 할지 인터뷰를 통해서 자제해달라고 정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SNS에 올리고 기자들의 질문 답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안호영 대변인이 민주당 당원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대립되고 총선을 앞두고 뭐 국민의힘의 어떤 그릇된 행동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민주당 당원들이 당원의 입당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건 민주당에 대한 지지죠. 그런데 지금 입당의 러시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또 비명계, 그다음에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이 도화선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위해서 입당하는 것이지 사실 민주당을 위해서 입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성의 어떤 당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원들이 결국은 제가 뭐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예.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전망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에서는 비명계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왜 대표를 흔드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입니다. 기권 무효표 정도는 용인 가능. 찬성표는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당대표 사퇴 요구 정당성 없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 줘야 한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친명계의 목소리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탈표로 당 흔들어 놓고 지도부 쇄신 요구, 비명계 주장, 가당치 않다. 용서할 수 없다. 가당치 않다. 압도적 다수 당원이 이재명을 원한다. 무슨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냐? 라는 얘기로 비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강한 비판과 함께 일축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없는 전쟁 중인데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인 여론의 대세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이재명 대표 좀 안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명, 친명 이렇게 갈라 싸우면은 국민들에게 혹독하게 외면받을 것이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안 됐다라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안민석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비명과 친명의 온도 차이가 갈수록 극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와 재판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주제는요. 집요했던 이화영, 김용 첫 재판. 이재명 대표도 재판받고 김용도 재판받습니다. 정진상도 재판받게 됩니다. 3월 이재명 대표와 두 측근이 모두 다 재판을 받게 되는군요.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았고 운전기사 받았고 그 승용 밴 차량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됐죠. 그런데 아들까지 쌍방울에 부탁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이화영 재판 중 법정 진술입니다.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들이 영상을 전공하는데 곧 졸업한다. 회사에 팀이 있나? 라며 취업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들 쌍방울 자회사 연예기획사에 1년 재직한 바 있다. 2020년입니다.
그러면서 방용철 부회장은 더욱 더 나아가서 진술했는데 쌍방울 로고 없는 법인카드를 요구했다. 아, 법인카드에 로고가 있어요? 은행 로고가 아니라 쌍방울 로고가 있는 법인카드가 있었나 보죠. 이거 쌍방울 없는 걸로 달라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요구를 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법인 차량 3대를 제공해줬다. 3대나요? 김성태 전 회장 요구로 5천만 원의 돈 봉투도 전달해줬다라고 방용철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자, 일단 김광선 변호사님,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할 수 있고 언론에 인터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요것과 달리 법정에서 진술했다.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수사기관에 진술한다랄지 선서를 합니까? 선서하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기관에 진술한다랄지 언론 인터뷰한다랄지 이런 것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일단 선서하죠. 위증을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또 고지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게 되면 이와 반대의 어떤 대립각에 있는 측에서 당연히 유증죄로 고발을 하죠. 그게 법정 진술의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물론 뭐 유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유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와 관련된 것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법인카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양보를 받았는데 양보에 또 5천만 원을 넣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량도 쌍방울에서 제공한 렉서스 일본 차가 있었는데 계속 승합차로 바꿔줬는데 그 승합차가 좀 약간 낡았다고 그래서 새 차로 바꿔달래서 바꿔줬다는 거고. 아, 그래요? 또 아들을 또 연예기획사 쌍방울의 기획사에 또 취직시켜달라고 취직시키고요. 이거 보면 그 마치 쌍방울에 적어도 회장급 정도 이렇게 법인카드 이렇게 많이 쓰는 임원이 없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대우를 받고 여기에 대우만 받은 게 아니고 뇌물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구한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줄 위치에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랄지 대기업, 기업에서 뭘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뇌물을 주면 이제 소극적으로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막 본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법인카드도 나 쓰는데 좀 불편해. 쌍방울 거 로고 없는 걸로 바꿔줘.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좀 취직시켜줘. 이건 아주 적극적 요구를 하기 때문에 뇌물죄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 쌍방울 측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법인카드인 것은 명백히 증거가 나오거든요. 또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들이 취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뻔한 사실을 부인을 할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변호사다고 하면 저 뭐지 부지사님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량이 있어서 엄청난 형량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도 다 거짓말이다고 오히려 피고인을 좀 부추기는 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2112, 5804, 5488, 0423, 4535, 2656 이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2112, 5804, 5488, 0423, 4535, 2656. 김준 교수님, 방용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제공했다는 법인카드 16자리 중 끝자리 4글자 라면서 방용철 부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2112로 끝나는 법인카드, 2656으로 끝나는 16자리 중에 4자리. 카드 번호 4자리까지 지금 다 밝히고 있고 0679와 1509가 뭔지 아십니까? 0679는 카니발 차량 뒷자리 번호. 그리고 1509는 이게 노후됐다라고 해서 새 카니발로 바꿔준 차량 번호까지 방용철 부회장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쌍방울 측에서 거짓말을 할 여러 가지 동기나 개연성이 없죠. 제 생각에는 법인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카드 내역이라는 게 다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공됐던 카드의 번호들까지 줄줄줄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 거기에는 그 현근택 변호사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위해서 조언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만을 위한 변호인이라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는 인정하고 뭐 여기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도 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유.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운명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어떤 인연도 없다라는 것을 철옹성처럼 지켜내야 이게 대북송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번지지 않고 다행히 이재명 대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서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이화영 부지사의 운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만 유죄가 되고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될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마음을 바꿔서 여러 가지 실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이화영 부지사만을 위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 측의 반응은 너무 의아하다.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게 부정할지라도 이러한 법인카드 내역 같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 부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쌍방울 로고가 없는 거로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법정 증언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도 있었다. 회사에 팀이 없냐. 그래서 아들이 채용이 됐고 1년여간 쌍방울 계열사 연예기획사에 근무를 했는데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나왔던 한 보도에 따르면 그 아들이 열 몇 번밖에 출근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취업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들의 영린이 조국 사태 이후로 더욱더 이제 불거진 것이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 내지는 뭐 입시 부정, 취업 부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분명한 선이 있잖아요. 취업 청탁 관련해서도 지금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하고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에 대놓고 소위 이게 빨대 꽂아놓고 다 먹은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것도 다 취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들 취업까지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쓰는 거, 차량 제공 다 받았죠. 이게 이제 뭐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북 사업 관련한 모든 걸 또 총대를 쌍방울에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다 빨아먹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고 왜 그러시냐고 존댓말 쓰고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김수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건 같으면 단건 같으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맞다고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혹여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큰 뭔가들이 이렇게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사수해야겠다라고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좀 전에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더 수사하지 말고 뭐 그냥 바로 기소해달라는 거는 검찰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 대답 안 할 테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재판 넘기라는 건 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고 수사도 무시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도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더 큰 것들이 있길래 저렇게 버티는지 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로고가 없는 법인카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방 부회장의 진술대로라면 로고가 있는 거면 부지사를 하면서 쌍방울 로고가 섞여 있는 카드를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인카드 일반 카드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부지사를 했으니까 뭐 경기도 마크가 있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공직자인데 쌍방울 로고가 있는 카드를 쓰면
뭐 이렇게 받는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업주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냥 쌍방울로부터 받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냥 그 오리발 내밀려고 하는 그런 습성, 그런 행태를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변호인도 부인할 만한 근거나 증거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용철 부회장이나 김성태 전 회장 쪽에서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정호 수석께서는 제주도 정무 부지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고 박정아 의원은 제주도 부지사를 하셨잖아요. 제주도 부지사 할 때 법인카드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썼는데 거기에 로고가 있었나요? 거기에 제주도 특별자치 얼핏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말고 그때 당시 썼던 제주도의 슬로건 같은 거, 뭐였죠? 뭐 그런 게 있었던데 그 무슨 자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카드를 보면 아 저게 제주도 공직자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농담삼아 그 공직자 법인카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태극기. 태극기 마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카드를 내면 저게 법인카드다 아니면 개인카드다를 확연히 받는 분은 알 수 있는. 그러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지사는 그 지역에서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지사가 더군다나 출처가 있는 소속 카드를 쓸 때는 굉장히 엄선해서 선별적으로 제한되게 쓸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이거 공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게 법인카드니까. 이게 쓰면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서울서 손님이 왔을 경우라도 이게 제주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아니면 그 법인카드 못 쓰게 되죠. 주저주저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 개인카드 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마 그런 상황, 개인적인 카드를 당연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내 돈 안 쓰고 쌍방울 법인카드 쓰려고 로고 없는 거 만들어달라라고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현근택 변호사는 차라리 빨리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것이 맞지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부르고 지금 조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지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왜 이러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법정에서 나오는 내용과 지금 수사 조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증인들을 다 똑같이 부르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우선입니다. 수사를 그만하고 기소를 하라라는 요구인데요. 일단 검사 출신 김관삼 변호사님, 네. 이러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그 이제 증언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겹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둘의 관계, 뭐 쌍방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겹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낸다랄지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근택 변호사가 굉장히 괴로울 수 있죠. 왜냐하면 대지신문 받죠. 계속 조사하면 변호사도 가서 조사할 때 옆에 입회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특히 대지신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사실 할 일도 없죠. 그렇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지신문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이제 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이 형님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대북송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형님이라고 하세요? 마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친했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명확한 사실로 증거를 들이대도 끝까지 모르쇠로 가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되면 그때 그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하자.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이 불러서 조사해도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입에서는 나올 게 전혀 없죠. 하지만 검찰은 또 조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어지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빨리 기소를 해달라. 우리가 법원에서 다투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질 조사, 이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억 좀 해보라, 모른다. 1대1 대질 신문에서 상반된 진술이 되풀이되고 있답니다. 형님, 그러자 회장님이라며 거리두기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형 동생 사이입니까? 아니면 회장님 부지사 사이입니까? 헷갈립니다. 글쎄, 뭐가 맞습니까? 형 동생 사이입니까? 제가 저 두 분의 사이를 잘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쌍방울 부회장님 말씀도 이제 나왔는데 이분은 일단은 저 진술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성태 회장요 또 뭐 방 부회장 이화영 전 지사 사이에 지금 뭐 말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기사화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이 언급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죄를 또 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부지사님 사이인지 형동생 사이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도 혹시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그것까지 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리는지 모르겠다. 그치 뭐 형 동생인 걸로 판명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는 재판부가 가릴 텐데 간접적으로 어떤 사이인지도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소식입니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남욱의 측근인 이 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이 8억 원가량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은 혐의를 보고 있는데 그 자금을 마련했던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 남욱의 측근 이 씨의 자필 메모 증거인데 리 리스트 가로 열고 골프 4월 25일 1, 5월 31일 5, 6일 1, 8월 2일 1. 검찰은 4월 25일에 1억, 5월 31일에 5억, 6월에 1억, 8월 2일에 1억, 도합 8억. 골프 리스트로 위장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저게 작성된 시기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였거든요. 그 대선 자금을 전달한 메모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신 4350, 5천, 1천, 4천, 15,000. 신모 건설로부터 4,350만 원 등 2억 9,430만 원을 조성한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아까 그 리스트가 이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던 시기와 맞아떨어진다고 그래요. 검찰은 금액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 리스트가 그 정치자금 메모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입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돈 전달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시기와 아까 리 골프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숫자와 금액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약간 난수표처럼 숫자들만 이렇게 열겨되어 있어서 오늘 뭐 수상한 숫자들 많이 나와요. 아까 그 법인카드도 나오고. 도대체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뇌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뇌물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중에 받은 적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죠. 그런데 마침 이 돈이 간 액수도 딱 맞아 떨어지고 그 시기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서 물론 법원에서 얼마나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는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메모들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법원에 한번 판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 메모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김광삼 변호사님, 네. 4251-5315-61821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는데 검찰은 이걸 저렇게 돈으로 일자와 돈으로 해석했는데 네. 이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래요? 일단 이제 남욱이랄지 그다음에 남욱과 관련된 지인들 이제 그런 사람들 증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은 뭐 김용을 이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저걸 믿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뭐 진술만 있는 경우에 이제 무죄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진술과 더불어서 이제 뇌물은 대부분 현금으로 가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때 현금을 어디서 가져다가 줬느냐? 누구한테 빌려줬다랄지, 누구한테 송금 받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줬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돈을 주면서 이걸 그냥 휴대폰 같은 데랄지 아니면 PC에다가 언제 얼마 줬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이거 줬다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혹시 문제가 될 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에 이걸 압수수색해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을 다루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리라는 말이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리스트라는 것은 돈 준 내역이고 골프라는 것 자체는 그냥 거기에다 뭐 정치자금을 했지 뇌물을 줬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은어로서 이제 골프라고 한 것 같고 그래서 날짜랄지 준 금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 전 부원장은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해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준 남욱이랄지 남욱 지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그 진술에 보강되는 이러한 증거들이 특히 이제 문건과 관련된 증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지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 수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리스트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제출한 게 저게 다인지 아니면 저 증거를 보완하는 물적 증거, 이를테면 현금의 추적이랄지 현금의 흐름과 관련된 물적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있다면 이게 증거로서 어떤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보강 증거가 없다면 이 리스트가 과연 법원에서 주요한 증거가 될지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두 측근이 이제 재판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재판받게 되고 오늘 한 언론 기사 제목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따뜻하지 않은 좀 잔인한 3월 봄이다 이런 제목도 있던데 전재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 타고 넘어야 될 정치적 위기 또 사법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 사실은 이제 수사받는 것도 힘든데 기소돼 가지고 재판 법정에 이제 나가는 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쉽지 않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전에 이 김용 그 4251, 뭐 5315, 6182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핵심 증거로 제출을 했다면 저는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4251 이게 4월 25일 1억이라는 걸 세상 전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검찰 수사의 어떤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서 제출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이게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대선 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자금은 당의 재정으로 100% 다 치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펀드를 모금을 해가지고 법정 경비 이상의 펀드 자금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치를 가능성은 단 0.0001%도 없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를 확 바꿔서 내일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생할 거냐 아니면 내일 못 나올 거냐. 이 말은 전당대회 룰과 관여가 돼 있는데 관련이 깊은데
내일 누군가가 4명의 후보 중에 50% 이상의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내일 전당대회는 끝이 나고 새로운 당대표는 그 후보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일 4명의 후보 중에 단 한 명의 후보도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지 못한다면 1, 2위 후보만 두고 다시 결선 투표에 들어가서 내일 전당대회는 끝이 안 납니다. 내일 박수석의 임기는 끝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지만 박정아 대변인의 임기가 걸려있는 전당대회 이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 전대투표 마감됩니다. 오늘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여론이 살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ARS 마지막 투표 결과로 당락이 결정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은 국민의힘 창당 이래 역대 최고 투표율 5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언론에서는 솔직히 전당대회 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걸로는 예상 못했습니다. 진흙탕 싸움 양상이 불거지면서 낮은 투표율을 예상했던 언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예상을 깨고 지금 아직 투표 안 끝났는데요. 53.13% 중간 투표 53.14%를 넘어섰어요. 이게 지난 전당대회, 지지난 전당대회, 역대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20%대였어요. 많았을 때 30% 육박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3이 넘었다? 이거 웬일입니까? 오늘까지 취합을 하면 최종 투표율이 60%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역대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가 아니라 역대급 최고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은 기자적 궁금증은 왜 이렇게 최고 투표율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각 후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조직을 다 동원했다라는 의미이고 이건 조직 동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이 이 최고 투표율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진단도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죠. 박수성님. 네. 자, 이제 내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수석 대변인의 임기가 걸려 있어요. 아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그 50%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예. 12일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 내일 과반이 넘는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말은 내일 전당대회 끝나고 50%를 넘는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후보가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역대 투표율을 훌쩍 넘는 투표율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지금 뭐 100만 당원 시대 얘기를 합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30만 원 당원의 전체 숫자를 넘는 투표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예측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내일 끝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본인 대변인 빨리 끝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사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은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과반을 넘는 4명을 놓고 했을 때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왔던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위를 하는 그 김기현 후보가 47, 8% 선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50을 못 넘겼는데 글쎄요, 뭐 조심스럽게 저는 내일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포함해서 자꾸 본인 바람을 이렇게 섞어서 하세요. 그런 게 좀 있고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모여졌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다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의 힘.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상 가장 높잖아요. 네. 김기현 후보가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 동원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김기현 후보와 현역 의원들이 조직을 다 끌어모아도 지금 53.13%의 투표율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한 뭐 많아야 한 20% 중반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 이제 거기다가 저는 그 나머지 세 후보 있잖아요. 세 후보도 그 본인들이 끌어모을 수 있는 조직 아니라 뭐 바람, 어떤 개인 능력 뭐 이렇게 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치의 표들이 다들 지금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요인들이 모여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초기에는 비난받기도 하고 뭐 그 욕도 먹었습니다만은
100% 당원 투표라는 게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졌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겼어요. 그래서 최종 이준석 전 대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접해보는 당원들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뭐 한 달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어쨌든 내가 애정을 갖고 당비를 내면서까지 있었던 당원인데 왜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우리 주요 당직자를 뽑는데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100% 당원으로만 뽑는 전당대회 룰을 만들었더니 지금 당원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어요. 내 손으로 뽑는다. 그게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제가 지금 하는 해석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당원들 접해보고 이렇게 느낌은 과거에 비해서 이 당원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자긍심 그리고 당이 이렇게 좀 일치단결하는 게 좀 보탬이 되는구나라는 점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100% 당원 투표제이니만큼 당원들의 참여가 예전보다 많이 많았다라는 요인. 근데 그 요인으로 50% 투표율을 넘기고 60% 투표율이 임박했다라는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 등등등등등 단 후보의 조직 동원으로도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0% 당원 투표제에 독려받은 것 플러스 각 후보들의 조직 동원 플러스 뭐 이준석계 뭐 안철수계 뭐 예를 들어 황교안 후보가 지지하고 있는 특정 지지층들이 다 모인 것 이외에도 무언가의 또 다른 동력이 있었기에 이런 숫자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동력, 해석이 안 되는 그 동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이번 전당대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올지 과반을 못 넘기고 결선 투표로 갈지도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경쟁은 막판까지 치열합니다. 김기현, 천하람 이 두 후보의 설전 마지막 TV 토론은 저희 채널A가 중계했거든요. 그때 그 장면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안 후보님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해도 너무한 것 같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정상적입니까? 천하람 후보는 앞뒤를 다 잘라버리시고 지금 왜곡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윤한연대를 했다 이렇게 하시니 아니 가장 윤심을 제일 끌어들인 게 사실 후보님 아닙니까? 저는 윤김연대를 한다고 말한 적이 무슨 없습니다. 뭐 김기현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되고 다른 후보들은 그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무슨 천하람 후보는 협조한다고 다 했잖아요. 아니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어떻게 들을 기가 없으세요? 그렇게 들어도 이해를 못하세요 제 말을. 들을 귀가 없냐? 라는 설전까지 오갈 정도로 막판이 될수록 경쟁은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이 너무 높아요. 누구에게 이 투표율의 민심이 작동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투표가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은 방송을 보고 나서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의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준비됐답니다. 이거 맛있는 차 써줄게요. 후보님 드세요. 후보님. 같이 먹어야지. 연대랑 원래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짝대고 한번 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정말 좋은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피날레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역시 나경원과 손잡고 피날레 해야 된다. 뭐 그런 형태의 가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에서 압도적 과반으로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판의 가장 큰 변수, 사실 어제 오늘의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실의 공무원 신분의 행정관이 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했다라며 안철수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매체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라며 공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 인사드린 행정관입니다. 이제 저희 이제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김기현 대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컨텐츠 올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예, 그래서 방인데 좀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저기 방 이름이 김이 이김 이런 방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며 안철수 후보는 강력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대 개입한 거 아니냐, 법적 조치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예. 김기현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것. 선을 완전히 넘었다. 통상적인 대통령실 공무원의 행동은 아니죠. 안철수, 황교안, 또 천하람, 나머지 세 후보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 녹취, 전당대회 개입이다라는 세 후보의 주장, 의혹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법적으로는 위법하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공무원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을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거 자체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래요? 예, 직접적이가 아니라 약간 간접적으로 이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게 만약 문제가 되면 이거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형량도 꽤 높아요. 3년 이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취지를 보면 일종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끌어들인 거고, 그 단톡방에 끌어들여서 그 내용을 갖다가 김기현 후보에게는 유리한 거,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체 카톡방 자체가 김이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톡방 자체가 사실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물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또 다른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향력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어쨌든 간에 별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이잖아요. 시민사회 수석실이다, 이런 소속도 그렇죠. 나오고. 그럼 시민사회 수석실에 속해 있는 행정관? 그럼 시민사회 수석이 누구지? 수석은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 아닙니까? 그럼 이거 대통령과 연결된 거 아니야?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 선거 쟁점으로 이게 부상이 됐는데 사실 후보들 입장이 아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법적으로 취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또는 여권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저러한 행위 자체는 이제 적절하지 못한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후보 언급 없었다. 국정 홍보했을 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 후보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김기현 콘텐츠 좀 전파해달라라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오갔던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는 시민사회 수석 행정관이 아니다라고 부인은 안 한 걸로 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은 맞아 보이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대통령실 누가 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아마 저런 걸 관리하는 상황이었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그리고 거기 지금 홍보, 공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정책과 관련해서 당에도 홍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거 안 하고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야단하고 싶어요. 지금 그거 말고 오롯이 본인들한테 주어진 일만 매진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괜히 오해받을 일 저런 거 해가지고 지금 전당대 막판에 혼탁스럽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하는 것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정제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럼 본인이 누군지 목소리도 이미 나온 판에 좀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무조건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부적절함을 넘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나중에라도 전모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박정하 의원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또 춘추관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었고 전재수 의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또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행정관이 방금 들으셨던 이런 걸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사실은 안 되죠. 예,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이전에 청와대 같은 데도 극도로 말조심, 입조심, 행동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혼자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이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극도로 말조심, 행동 조심을 하고 실제 또 이제 그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이제 지시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이것은 명백한 저희들이 선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더더구나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에 명백하게 공무원들의 정치적 엄정 중립을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내 선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이게 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의 행정관까지 꼼꼼하게 지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조금 문제 제기가 늦었다. 조금 더 이전부터 좀 이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당무 개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면 선거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좀 상당히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위법이라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김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아니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했느냐, 단톡방에 국민의힘 당원을 끌어들여서 이제 상대 후보를 좀 저격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좀 올려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단톡방만 단톡방이 개설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 개설하는 것은 명백히 선거운동이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개설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권유하거나 여러 가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하다가 저렇게 걸리는 행위잖아요. 근데 저게 위법이다, 저건 문제가 있다,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실 자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일 사이 모레 결선 가면 모레인데 이런 것을 좀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이고 마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법한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입장도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언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건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이런 입장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무언가 좀 일치된 입장을 내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녹취는 나왔고 증언들은 많은데 대통령실이 인정을 한다는 건지 인정을 안 한다는 건지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이 누구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건지 본인 스스로 한 건지 이건 여부가 모두 다 지금 불명확한 상태 속에서
전당대회 시간은 똑딱똑딱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투표에 어제 오늘 투표에 영향을 줄이라고 보십니까? 투표율이 높은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건일 때 안철수 후보에게 이준복 수석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까 천하람 후보가 왜 이렇게 안철수에게 야박하냐라고 문제제기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발언이 조금 더 지나친 거 아니냐 내지는 너무 관례적이지 않다라는 논란이 세 번째거든요. 이번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사안만 봤을 때 요거 하나가 폭발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후보에 못 올리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행에 브레이크를 걸자, 개혁에 좀 더 힘을 싣자라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통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과반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한 후보가.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의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그때 투표율이 4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만 투표를 많이 해야 압도적으로 50%를 넘을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지금 많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어서 과반을 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관건은 100% 당원 투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떻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공감대가 좀 더 개혁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근소한 차이로 아주 깻잎 한 장 차이로 김기현 후보가 50% 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이러한 관행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행정관 개인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뭐 관여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 옳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제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통상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이 행정관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고 갖고 경로했다. 그 행정관 누구인지 바로 실태 조사한다. 이게 사실은 기대했던 통상의 반응인데 지금 그게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라는 거는 그럼 대통령실이 방조했다라는 거예요?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김기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흐리는 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행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응이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법적으로만 책임 없으면 괜찮은 존재들입니까? 정치인들은 도덕적 책임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야 할 것 없이 항상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오늘 하루 지금 전당대회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지는 못해도 개혁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한 표라도 더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건 김기현 후보에게 불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박정호 의원님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 것이냐. 다시 말해서 내일 전당대회 끝날 것이냐. 한 주 더 하느냐.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가 끝난다면 김소영 교수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같은 의혹 제기는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 별 중요한 변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데 만약에 내일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는다면 한 주가 더 간다면 4일이죠. 4일이 더 간다면 4일인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그 ARS가 돌아갑니다. 그저께까지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됐고 어제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이제 ARS 전화가 가는데 오늘 아마 ARS 전화 받는 분들이 최종 투표율 53%에서 한 5, 6% 포함돼서 60이 조금 안 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이 5%는 사실은 지금 현재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고 결선을 가는 상황이고 4일 동안 아마 중간에 한번 토론도 있는 것 같거든요. 4일 동안 굴러간다라고 하면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얼마간은 지금에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저런 거를 했다면 저는 얼마간의 당심에도 좀 흔들리게 이게 공고한 그 어떤
저 후보에 대한 지지층을 이렇게 약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높은 투표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리고 내일 전당대회가 끝날지 안 끝날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당대회 속에 탄생한 당대표의 리더십과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일 전당대회는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과 없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는 강한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고도 뜨거운 이야기. 한미일 공조 탄력, 미래로 가는 동력, 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도훈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어제 발언인데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 그리고 하야시 외무상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1年の大法院判決により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ます。 자, 우리 정부 주도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법을 공개하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례적으로 한밤에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한 1시간 직후 한밤중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의 동맹국 간 협력의 획기적인 장이 열렸다라고 이례적인 환영의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 일본의 반응 그리고 이를 보는 미국의 입장 모두 다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스스로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밝히고 있듯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배상은 이번 배상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반 기업 참여도 한일 정부 간에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죠. 일본 일반 기업들에 한해서도 지원재단에 기여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분명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G7 회의 참여도 앞두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간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정부의 대안이 충분한 대안인지는 의문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외교를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과연 외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치 지금 일본의 일반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재단에 이제 돈을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청산해야 될 또 사과받고 사죄를 해야 될 사죄를 받아내야 될 그런 역사적 사실을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배상금을 요구를 했더니 아니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아서 기부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적인 행위를 부인하는 겁니까? 최근에 일본 역사 교과서 한 번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다케시마의 날이 있었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고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외교를 몰라도 어떻게 피해자인 저희들이 가해자인 일본 앞에 가가지고 마치 무릎 꿇고 고개 조아리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섭섭합니다. 예를 들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전기차로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50조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면 미국과 공유를 해라. 그 다음에 미국에 짓는 한국 반도체 공장 문을 열어서 설계도까지 보여줘야 되는 이런 지금 요구들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인 일본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국에 사과하고 과오를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야지 피해자인 한국을 그냥 압력을 가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미국의 방식도 저는 상당히 섭섭하고 굉장히 한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박정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들이 우선 있어요. 우선은 일본 정부의 좀 더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화답이 화답을 좀 기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내에 있는 한반도가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한일 문제가 이렇게 꼬인 거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죽창가의 그 거북선 이런 거 편을 쳐놓고 국민들 또 공분하게 만든 거고,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 다 파기하고 그저 한반도 내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면 된다. 여기서의 여론만 얻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문제에서 가장 흥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극일이에요. 극일. 근데 이미 우리 일본 저는 자신 있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도 이미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상품 경쟁력도 일본에 앞서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왜 선언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아직도 부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더 큰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고, 그 세상이 주는 그 가치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그 감정에만 쌓여서 있을 수는 없다. 저는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갈 때 저는 우리의 미래도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의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기다려보고, 저는 미국도 일본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와의 관계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가 되는 궁극적인 길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국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승적으로 손을 내민 차원이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일 양국 간의 갈등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본의 화답이 중요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단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성심성의껏 이 피해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령해서 그런 시기로 하면 사람이 아니지. 반드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죠. 일본한테 받아야지.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억지로 졸라서 받은 것은 그 사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는데 2세도 이걸 이제 3세까지 넘길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매듭을 줘야지. 사과는 당연히 해야지. 사과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뜨거운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